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최광식입니다. 우리 미등 스님이 이제 불교 중앙박물관장을 맡고 나서 만났는데, 저도 이제 고대 박물관장을 한 9년 했고요. 국립중앙박물관장을 한 3년, 그러니까 한 박물관장을 10년 이상 이제 했었기 때문에 박물관에 대해서 뭐 얘기하다가 요즘은 전시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박물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 뭐 얘기하면서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또 삼국유사는 또 불교와 관련되기도 하고 우리 고대사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아까 좀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삼국유사를 처음으로 만난 건 1972년이에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사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처음 리포트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교하라 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한문을 못하니까 도서관에 가서 번역본을 봤는데 삼국사기를 보니까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어요. 삼국유사는 굉장히 재밌어요. 특히 어떤 정서를 딱 느꼈냐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어머니와 함께 이제 무당집에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러다가 제가 중학생 되니까 무당집을 안 가고 절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절을 또 따라갔는데 그때 그 절에서 느꼈던 그 느낌, 그걸 딱 삼국유사에서 느꼈어요. 야, 이게 진짜 한국 문화의 정수구나. 한국인의 진짜 원천 감성 내지는 정서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가지고 평생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삼국유사를 가지고 석사 논문도 그래서 무불수팝의 일고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어머니, 초등학교 때는 어머니 따라서 무당집 갔다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간 곳이 바뀐 거예요. 무당집에서 절집으로. 그때 이제 느꼈던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절에 가면 우리나라에 산신각 있잖아요. 이게 세계 다른 나라에는 없는 시설이거든요. 이게 왜 우리나라에만 있을까?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조선시대 그 숭유옥불 정책에 의해서 이제 불교가 도성에 못 들어오고 산중으로 가면서 산신각과 야합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삼국유사에 있어요. 이미 이 절에서 산신한테 제사 지내는 게 나와요. 이 삼국유사에. 이게 이제 선도성모 수의불사조라고 제가 그래서 이미 신라 때부터 이미 절에는 산신을 모셨다. 왜 그러냐? 이제 그런 게 바로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절이 어디로 들어가죠?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산에는 이미 뭐가 있었어요? 산신을 숭배하던 산신당이 있었잖아요. 근데 산신당이 들어갔는데 산신을 몰아내지 않고 처음에 갈등을 하다가 결국 이제 융화를 합니다. 그래서 불보살을 모신 대웅전이 있고 거기 원래 있었던 토착신 산신당을 산신각으로 이러면서 이제 공존하는 거죠. 이게 소위 선불, 불교와 우리 토착신앙이 융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에요. 그게 소위 여러분들 많이 듣는 유불선, 유교, 불교, 우리 토착신앙이 융화하는 이 전통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선시대 숭유옥불 그래가지고 마치 불교가 완전히 억압되고 없는 것 같지만 몇몇이 살아남았잖아요. 지금까지도 불교가 우리나라 중심적인 사상을 갖고 있고 지금 물론 이제 서양의 카톨릭이나 기독교도 와 있지만 근데 사실 세계에서 이렇게 유불선뿐만 아니라 카톨릭, 개신교, 요즘은 이제 이슬람교까지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불교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우린 너무 당연한데요. 일본만 보세요. 일본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독교 신자는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불교 내지 신도 신자가 거의 90%예요. 거기 신불스팝이에요. 그걸 일본에서는 신불스팝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얀마, 태국은 90% 이상이 불교인데, 물론 이제 소승불교지만, 인도는 또 85%가 힌두교잖아요. 불교가 시작됐지만, 우리 지금 상엄 결사 가서 순례하고 있습니다만은,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지금 인도는 가봐야 사실 불교에 대한 유적만 있지 불교 신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힌두교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K불교라고 그래요. 이번에 상원 결사는 K불교다. 불교를 우리가 인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도 가서 불교를 지금 어떻게 보면 홍보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카톨릭, 중동 가면은 이슬람교가 거의 90%잖아요. 다른 종교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서양 가면 카톨릭 아니면 개신교, 신구교라고 얘기하죠. 그 80, 90% 돼요. 그렇게 어느 나라든지 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90%가 카톨릭이고, 그래서 어느 하나의 종교가 중심이 있고 나머지는 마이너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불선, 카톨릭, 기독교 이렇게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도 공존하면서도 잘 물론 이제 갈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IS,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부 무슨 전쟁입니까? 이거 종교 전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공존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문화의 아주 다양성,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결국은 이 불교와 그 전에 토착신앙이 처음에 충돌했지만 융화하면서 그것이 그 다음에 유불선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가 들어와도 다 포용하는, 이게 우리 문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모습이 어디 잘 남아있느냐? 바로 삼국유사에 남아있어요. 삼국유사에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맨 마지막 유불선 융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맨 마지막 효선편입니다. 효선편이라는 것만, 효는 유교적 가치죠. 선, 이건 불교적 가치예요. 이 효선편이라는 건 뭐냐면 불교적이면서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유불선이 딱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런 스님도 이제 거기 보면 진정법사라고 나오는데, 진정이 이제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집에 진짜 먹을 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릇도 제대로 갖춰진 게 없고 쇠붙이도 아니고 이런데 아주 이렇게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찌질하게 가난한데, 그거를 불교에 대한 자기가 이제 승려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홀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난 이런데 어머니가 계신 뜻은 내가 못 가고 있다 했더니, 어머니가 무슨 소리냐, 넌 나를 죄를 주는 거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쌀 얼마 안 되는 걸 막 이제 누룽지를 만들어가지고 멀리 가야 되니까 싸가지고 가라. 가서 빨리 성불하 가라. 이래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태백산 가서 의상대사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가서 이제 몇 년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어머니 돌아가신 걸 보고 어머니도 같이 이렇게 그 성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대목은 사실 나중에 또 이것도 얘기 나오겠지만, 이런 스님의 입장이에요. 왜? 이런 스님이 이제 자기가 승려가 되고 나서 호르몬에 대해서 그런 아쉬움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에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와서 어머니를 보살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어머니 묘소를 지키면서 삼국유사를 쓰는 겁니다. 그게 인각사예요. 그래서 왜 인각사냐 사람들이 그러는데, 원래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런 스님은 원래는 경산분이에요. 근데 왜 인각사에 가셨나? 그 인각사가 군위에 있는데 그 군위에 어머님 산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아버님은 경산분이고 어머니는 군위. 마지막에 이제 군위에 그래서 인각사에서 이제 하산서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삼국유사 쓰면서 마지막을 효선편을 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승려로서의 자기 삶과
그다음에 자식으로서 이 어머니에 대한 효, 이 부분을 자기 생각을 여기다 투영시켜서 진정사 내지는 김대성 투영시켜서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처음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낸 거는 삼국유사를 제가 왜 관심을 갖게 됐는지, 또 삼국유사가 갖고 있는 그 내용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불교 문화도 있지만 불교와 아울러서 우리 토착신앙 내지는 유교, 이런 유불선을 중화하는 몸. 그래서 삼국유사는 진짜 한국인의 정말 저 근저에 있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문화 원형 컨텐츠의 보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대사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우리 이제 역사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삼국유사가 왜 중요하냐. 삼국사기는 그야말로 고구려백제 신라 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라는 기원전 57년,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백제는 기원전 1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조금 넘어요. 근데 삼국사기만 있었다면 우리나라 역사는 2000년의 역사가 돼요. 근데 삼국유사에는 뭐가 있냐면 고조선, 동부여, 북부여, 발해,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우리가 보통 몇 년이라고 그러죠? 5천년이라고 그러죠. 반만년. 왜 반만년이냐? 기원전 2333년 플러스 지금 2023년. 그럼 이게 4천 몇백 년 되니까 우리가 이제 5천년이라고 그러고 반만년. 그러니까 삼국유사 때문에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유구한 5천년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죠? 2002년에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면서 고조선, 고구려, 발해 역사가 한국사가 아니라 중국사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을 때 이거를 맞받아 칠 수 있는 근거가 삼국사기 가지고는 안 돼요. 고구려는 우리 역사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고조선이나 발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조선이 우리 역사도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삼국유사밖에 없어요. 발해가 우리 역사라는 것도 삼국유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 왜곡하고 교과서에서 소위 임나일본부설, 한반도의 남쪽은 4세기에서 6세기에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걸 반박하려면 우리가 가야의 역사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삼국사기에는 거의 없어요. 어디 있죠? 삼국유사 가락국기조에 있어요. 몇 대 왕부터 해서 김수로가 나타나서 허황옥이 와서 결혼하고 그 다음 왕들 쭉 해가지고 김유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구혜왕까지 그 쫙 연표가 삼국유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국유사는 한국의 고대사 체계, 그 다음에 한국의 문화 원형, 이걸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문무왕, 무열왕, 김유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안에 있어요. 물론 이제 의상대사, 원광법사, 그다음에 원효대사, 그분들의 얘기도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삼국사기에는 원광법사, 의상대사, 원효대사에 대해서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런 위대한 고대에서 우리나라의 위대한 인물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분인지 알려면 삼국유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고조선 단군 신화가 있죠. 그 다음에 주몽, 박혁거세, 석탈해, 김할지, 그 다음에 아까 김수로, 온조, 비류, 이 얘기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양에는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로마 신화와 프루다코 영웅전이 있다면 한국에는 이걸 합친 삼국유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대의 신들과 영웅의 이야기를 보려면 삼국유사를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공직할 때 그 작가들 모임이 있었어요. 작가들이 한 100여 명 모이는 자기들 워크숍이 있었는데 나보고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특강을 했어요. 특강을 하는데 이제 질문 있으면 하라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지금 이 소재가 빈곤해서 참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삼국유사에는 엄청난 소재가 있습니다. 거기
삼국유사에 140조가 있어요. 테마가. 그때 뭐라 그러냐? 그 한문으로 돼 있어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번역본을 보시라고 했더니 번역본 보니까 다 달라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직 마치고 학교에 돌아와서 여러 판본과 여러 분들의 그 번역본 내지는 연구 서들을 종합해서 이제 문화 원형 콘텐츠로서 그걸 역주본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너무 양이 많다고 본문만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읽기 쉬운 삼국유사에서 원문만 해가지고 이제 낸 게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정년하고 나서 여기저기서 이제 삼국유사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라 해서 다니는데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아주 일반인들이 삼국유사라는 게 어떻게 지었고 거기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내용은 뭐고 이걸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만든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삼국유사 읽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한 10번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삼국유사 읽기 또는 삼국유사의 신화 이야기 내지는 삼국유사 읽기 쉬운 삼국유사 이런 걸 미리 한번 그 주제에 맞는 것만 읽고 미리 예습이죠 하고 오셔서 들으면 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삼국유사를 쓰신 이련 스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련 스님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경산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206년생인데요. 1206년생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817년이 됐네요. 817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경산, 그 대구의 바로 남쪽에 있습니다. 이 경산에 이 이련 스님만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경산 출신의 유명한 스님이 계세요. 누구시죠? 원효 스님이에요. 잘하시네. 또 누가 있어요? 경산에 아주 유명한 분. 원효 스님의 아드님 설총. 그래서 이거를 삼성이라고 그래요. 그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홍시 경산에 가시면 거기 삼성현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련 스님, 원효 스님, 설총 세 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모아놓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삼성. 여기 뭐 혹시 경산에 가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성은 김씨입니다. 이제 경주 김씨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9살 때 그 광주의 무량사에서 이제 처음으로 수학을 합니다. 이 무량사가 지금 어디냐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는데 광주에 가면 그 무등산 있죠? 무등산 자락에 있어요. 무등산 자락인데 어딘지는 특정하게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4세 때 강원도에 있는 진전사에서 이제 구족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려가 된 정식 승려보다는 그 앞에 그죠? 구족계를 이제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2세 때 승과에 합격하고 어디로 가시냐면 비슬산. 비슬산이 어디냐면 현풍. 대구에서 약 그 서남 쪽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 비슬산에 이제 보당함에서 이제 수행을 합니다. 보당함. 경산하고는 사실 좀 가까워요. 경산하고는 가까운데 그러다가 이제 31세 때는 이 포산 무주함. 포산이 사실 비슬산이에요. 지금은 비슬산이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포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주석을 하면서 삼중대사를 이제 제수 받다가 몽고군이 이제 쳐들어오고 뭐 그런데도 피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이제 경험을 하면서 영험스러운 경험을 하면서 묘문함에 이제 주석을 합니다. 묘문함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41세 때 선사를 제수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비슬산에서. 그러니까 비슬산에서 22세에 가서 44세까지 있었으니까 22년 동안 23년간을 바로 이 비슬산에서
그래서 이 비슬상과 관련된 얘기들이 삼국유사에 좀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정한은 누구냐면 그 최씨 무심직권 중에 최후의 처남이에요, 정한이. 예. 그래서 이 정한이 아주 요직에 있었는데 그 최후가 아주 포악스러운 행동을 해서 정한이 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원래 고향은 이 사람이 하동정씨인데 남해에 이제 자기 별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살았어요. 그러다가 몽고군이 이제 쳐들어오고 계속 그러니까 대장경을 이제 만드는데 강화도에서도 만들었지만 어디서 만드냐면 이 남해에서 만듭니다. 이 남해 분장 도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대장경을 만들어요. 대장경을 만들고 있었는데 대장경을 만들려면 여기 많은 경전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불경에 대해서 많이 하는 해박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님을 이제 모셔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불경이 어떻고 어느 불경은 어떻고 어느 이 편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이거를 아는 고문으로 이제 모시는 거죠. 고문으로. 이런 스님은 원래 선사인데도 불구하고 유불선을 다 했어요, 사실. 특히 그 선승인데도 불구하고 이 불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해 정림사의 주지로서 오는데 이 정림사가 바로 이 정한의 별서의 별서, 자기 별장을 절로 만들어주고 바꾸고 거기에 이런 스님을 이제 모신 겁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처남인 정한이 이 최후도 뭔가 포악스러워서 피했는데 그 최후가 죽고 그 아들인 최항,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죠, 조카가 집권을 하고 나서는 더 위기를 느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 최항이 아주 포악스러운 태도를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못 쓰겠는데 막 이렇게 이제 험담을 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그걸로 죽임을 당해요. 정한이. 근데 정한은 이련 스님 모셔온 분인데 그 정한이 죽으니까 이련 스님이 아주 입장이 곤란해진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련 스님이 여기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거처로 옮깁니다. 길상암이라는 곳으로 옮겼다고 그러는데 그 사료에는 윤산의 길상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길상암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딘지 몰랐어요. 어떤 학자는 지리산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륜산, 두륜산, 그러니까 해남인가 이렇게 이제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제 답사를 가서 쫙 돌아보니까 이 윤산의 길상암인데 이 윤산이라는 데가 어딘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두륜산이라고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리산의 길상암이라는 게 있으니까 길상암이라고 그랬는데 길상사.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남해에 갔다가 남해에 그 향토사학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답사를 했는데 거기에 윤산이 산이 아니라 윤산면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윤산에 뭐 하니까 전부 산만 찾은 거예요. 근데 그게 지역명이 윤산이에요. 여기구나. 그래서 길상암이 어딘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남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련 스님이 정한이 초청해서 가서 정한이 죽기까지 한 3, 4년은 있었고 그 다음에 길상암으로 갔다 그러니까 길상암이 지리산이고 이게 만약에 해남이면 이 남해에는 3, 4년밖에 없었던 게 되는데 이 중편 조동 5일을 여기서 펴내거든요. 이것까지 하면 10년 이상을 남해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련 스님이 이 남해가 어떤 곳이에요? 바닷가잖아요. 이 삼국유사를 보면 이것도 제가 처음으로 이제 밝혀낸 건데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보통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 비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삼국사기는 유교적, 삼국유사는 불교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삼국사기는 이제 관천사사고 삼국유사는 사천사사다, 뭐 정사다, 야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이러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거는 이제
고조선 부여, 동부여 뭐 여기까지 했고, 영역으로 치면 삼국사기는 한반도에 국한돼요. 상국유사는 만주 땅까지 가요. 왜? 고조선 발해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삼국사기에는 바다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삼국유사에는 바다에 대한 얘기가 풍부합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 바로 이런 스님이 바닷가에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락국기도 내가 보니까 이게 가야에 대한 관심 갖게 된 것도 남해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결국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몽고의 나중에는 결국 몽고에게 지게 되지만 3, 40년 동안을 강화도에 가서 이거 버텼잖아요. 몽고군이 육전은 잘하는데 이 해전에 약해요. 그래서 버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본이 몽고군에게 점령 안 당하던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가미가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뭐예요? 바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라시아에서 몽고군한테 짓밟히지 않은 나라가 사실은 이제 일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나중에 결국은 이제 항복은 했지만 부마국으로 자기 정치체는 유지했거든요. 부마국은 됐지만.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유라시아에서, 아시아에서 특히 몽고에게 직접 지배받지 않는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이제 바다 건너 있는 거고, 우리는 강도에서 이걸 이제 맞이하면서 몽고군이 이제 직접 지배를 못하고 간접 지배 형태로 부마국이 된 거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보면 일본은 뭐 바다가 있다고 치고 그렇지만 우리하고 뭐 고려하고 베트남은 대단한 겁니다. 그 세계 제국의 그거를 그거 보면 베트남은 몽고도 물리쳤죠. 그다음에 중국도 물리쳤죠. 프랑스도 물리쳤죠. 나중에 미국도 베트남이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 시기에 베트남에서도 삼국유사와 같은 책이 나와요. 영남 척계 열전이라고 그러면서 베트남의 신화, 베트남의 역사, 문화 이런 책들이 나와요. 거의 비슷해요. 베트남 우리하고는 정말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다문화 가정 그래서 한국 신랑하고 베트남 신부하고 결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왜? 근데 이혼율이 제일 적은 게 다문화 가정의 베트남 사람이래요. 우리하고 이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또 성실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참기도 잘하고 이 아주 그 문화가 우리하고 비슷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한국 신랑하고 베트남 신부 사이에 난 애들이 한국을 지킬 거다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종끼리 만났으니까. 그 몽고 징기스칸한테 나만한 게 일본은 바다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하여튼 그래서 어찌됐건 몽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게 우리도 뭐예요? 결국은 바다예요. 바다. 삼별초가 결국은 뭐예요? 진도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저 오키나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그래서 이 삼국유사가에 대해서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스님 자체가 바다에서 매일 뭐 책만 보고 있겠어요? 아침에 나와서 보면 저녁에 또 책 보다가 나와서 보면 다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바다. 그리고 이 바다가 우리나라를 고려를 지켜줬다. 그 바다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문무왕, 대왕암 그것도 바다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뭐 수로 부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호황, 수로왕의 부인 호황이 저 아유타국에서 오는 그 굉장히 리얼하잖아요. 가락국게 이것도 이제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편 조동 5위를 집필하고 나서 대선사로 제수를 돼요. 제선사. 그리고 이제 중편 조동 5위라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조동종의 이게 경전인데 조동. 이거를 이제 간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제 그 왕정 복고가 돼서 이제 항복을 했어요. 결국은 무신 정권이 끝나면서 항복하고 개성으로 가면서 왕정은 이제 복고되는데 이때 이제 왕명을 받아서 강화도의 선월사에 주석을 합니다. 지금 이게 선원사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강화도에.
그러다가 이제 포항의 554 이제 이거 나중에 원효대사와 관련된 얘기인데 나중에 하고요. 그다음에 현풍의 인흥사라고 있어요. 지금은 여기 이제 인흥서원이 있다가 남평 그 문씨 지금 세거지로 돼 있는데 여기서 주석을 하는데 여기서 연표가 나와요. 이분이 이제 주지할 때 이게 이제 삼국유사의 왕력편 맨 앞에 연표에 해당하는 걸 여기서 이제 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명을 받고 운해사에서 대장경 조성을 하는 축하 낙성 법회를 하는데 이 운해사는 지금 정확하게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은해사라는 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설도 있고 근데 이건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2세 때 이제 운문사 청도의 운문사에 이제 주석을 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삼국유사 자료를 모으고 집필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72세. 왜냐하면 운문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또 나와요. 삼국유사에. 그러다가 이제 왕명을 받고 다시 이제 개성의 광명사에 주석을 하다가 그 다음에 국사로 추대를 받습니다. 근데 이때 국사라고 그러지 않고 국존이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원나라 지배를 받고 근데 요즘은 지배라는 말 안 씁니다. 지배는 완전히 이제 식민지가 되는 거고 간접 지배. 그러니까 부마국. 그래서 간섭이라고 그래요. 원의 간섭기에 였기 때문에 원나라의 국사가 국사고 이 간접 지배받았던 부마국의 국사라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국존이라고 착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해서 이제 국존이라는 지위는 갖고 이제 고향 쪽으로 갑니다. 고향 쪽으로 가다가 어머님이 79세 노모가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인각사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이 묘소가 바로 인각사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머님이 고향이 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왕홍기를 쓴 사람이 누구죠? 제왕홍기 이승유. 그 이승유도 지금 이승유가 삼척에 있잖아요, 그죠? 삼척에서 그걸 썼는데 이승유 어머님이 묘소가 삼척에 있어요. 그래서 글로 간 거예요. 옛날엔 다 외가에 이제 저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이전에 모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여기서 삼국유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보면 인각사에서 썼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인각사에서 쓴 이유가 이제 그 전에는 뭐 여기저기 많이 왔다 갔다도 하시고 또 국전 바쁘고 뭐 이래서 못 하신 것 같고 이때 와서 이제 79세부터 본격적으로 쓰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74세에 입적을 하는데 이때까지는 삼국유사가 편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5년 뒤에 나온 비문에도 삼국유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국유사가 이런 스님이 안 쓴 게 아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무국이 썼다는 두 조목이 있는데 그거는 제자인데 마지막에 자기가 출판하면서 이제 쓴 거죠. 자기가 그 두 부분만 첨가해서 그리고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삼국유사가 이런 스님의 것이다라고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삼국유사를 자세히 보면 이런 스님이 마치 우리가 문화유산 답사가듯이 황룡사, 만화산, 이런 무장사 가서 직접 자기가 갔다고 쓴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제 삼국유사는 이런 스님이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료는 그 제자들이 많이 이제 모아준 거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시간이 바빠서 정리를 못하다가 인각사에 가서 정리를 해서 냈다. 그런데 그 편찬은 이제 입적하고 비문이 나올 때까지는 안 나왔고 그 이후에 무국이라는 제자가 이걸 편집해서 낸 것이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래서 84세인가 원고는 완성됐는데 6호였어요. 그죠? 6호. 그걸 나중에 이제 편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84세에 원고를 완성한 거예요. 84세.
아니 84세까지 사신 것만 해도 이 당시에 대단한 건데 지금은 좀 100세도 넘는 거죠, 그죠? 근데 84세에 완성했어요. 자, 그러면 10분 동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